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정론입니다. 서울 사람이 제일 후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이 다 좋아지면 매우 비싸지겠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반포거든요. 빨리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청약 같은 거 기다리지 마시고. 굳이 내가 왜 불확실성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냐. 그냥 난 실거주로 들어가 사는 게 돈도 제일 많이 벌고 만족도는 높더라.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애널리스트이자 인베이드 투자자문 이상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최근 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인지 서울 매매 거래 활발 지수나 이제 거래량 이런 통계 수치들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특징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추석 이후로 좀 조용해졌다. 왜 조용해졌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꺼내시면서 금융 환경이 나빠졌어요. 아니,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는 연초가 제일 낮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높아졌지? 결국은 다 가상금리인데 그럼 가상금리가 언제쯤 내려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금 집을 뭔가 사야 된다 결정을 하실 때 집값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가 있는데 금리는 왜 또 같이 올라가 있느냐. 거기에 다들 멘붕이 되신 것 같아요. 연말도 되고 하니까 그래 모르겠다. 내년 가서 봐야지. 그런 의견이 하나가 당연히 이제 이때쯤 되면 있고 거기다 또 하나가 있죠. 다음 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하는데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강남 4구에서 벌어지는 이 가격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19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똑같이 봤던 것들이라서 학습이 그때 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다 결과는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지금 시장은 약간 조용한데 비싼 집들은 막 비싸지고 있다. 그게 이제 반포의 한강변에 있는 국평 아파트가 60억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이 또 한 번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죠. 평당가가 가볍게 1억 4, 5천 혹은 1억 7천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구는 비싼 것들을 턱턱 사고 있더라. 나는 돈이 없고 비싼 것들은 막 팔려나가고 있다. 마음은 급해져야 되지만 일단 내년 가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출받아 영끌로 이렇게 사시는 수요는 좀 식어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좀 뜨거운 상태인가요? 영끌이라는 말이 대출과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끌은 능력이 안 되는데 신용대출 같은 거 아니면 또 주변에 돈 좀 빌려가지고 엉뚱한 거 사는 거죠. 내가 들어가 사는 집을 사는 거에 영끌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데에서 대출 받아서 실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체크하는 것들이 잠실 S, 리센치 이 두 개 단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바로 그 S 리센츠가 서울의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단지거든요. 그런 곳에서 최근에 28억 5천 이런 실거래 나왔다는 것들을 보시면 여전히 똑같구나. 오늘 실거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리 환경이 조금 나빠지고 이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연끌을 해주지 않아요. 은행에서 대출 무리하게 해주시는 경우 봤습니까? 다 적당히밖에 안 해주시지.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LTV 50%라고 그냥 정해놓으셨잖아요. LTV 50이면 28억이라고 치고 절반 50%라고 치고 14억. 14억에 금리 5%만 곱해봐도 연 7천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정부 기준에서 연끌이라고 표현하는 그 LTV 50을 풀로 받는다고 쳐도 한 600만 원 언저리 내면 됩니다. 그 가구 소득에 과연 이 이자 부담이 얼마나 클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답글에 욕도 달리겠지만 정부 기준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봤자 낼 만큼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낼 만큼 되는 거에서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해야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소고기 한두 번 안 먹고 해외여행 한두 번 안 가는 것들을 다 상쇄시켜준다는 거죠. 그걸 다들 깨달으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거꾸로 설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매매나 이제 전세 수요가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월세 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월세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뇌관인데 아파트를 정부가 빌려주진 않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그걸 누가 빌려줬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생각들을 요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다주택 적폐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난 2년간 정부는 때려잡았고 때려잡았던 결과가 뭐냐?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지금 주거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고. 근데 주거 비용이라는 건 임대료를 올리지 말고 너네가 갖고 있어 주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하나였는데 그런 것들이 밋밋하고 이러니까 지난 2년간 아주 많은 임대료 상승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고 있고 특히나 월세값 상승을 보고 있더라. 요즘 어디 가셔도 가볍게 월세 350, 400 이 정도 보실 수 있고 뭐 강남 같은 데 가시면 500 넘어가는 월세도 많이 보고 계신데 월세 500 내나 우리 조금 전에 나눴던 원리금 600 내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 더 선택을 하게 되는 배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초였나요? 뭐 신성환 이제 금통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부동산 시장이 이미 버블 영역에 들어갔다. 집값이 소득 대비 올라가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동의 좀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금통위원이 얘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집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를 판단하는 것들을 절대 액수로 말하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만약에 1980년대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2020년대 아파트 가격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 비싸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PIR인데 물론 PIR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PIR로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KB에서 생각하는 서울 3분의 주택 PIR 한 12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24억짜리 집을 누가 사는데 KB에서 12배라고 말해줬으니까 가구 소득이 한 2억쯤 버는 것 같던데 거기서 끄덕끄덕이 되시면 안 비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동의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아, 우리 동네 무슨 2억을 벌어. 그러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열이냐는 얘기는 항상 지표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KB 지표 월별로 쭉 보시면 계속 12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12배를 비싸다고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지방은 더 낮잖아요. 별로 높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싸다는 생각은 또 안 듭니다. 지금 상황은 싸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만 살 수 있고 투자자들은 고민하는 거죠. 한은에서도 뭐 집값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런 발언을 좀 주셨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B컷을 단행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한은도 금리 인하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앞으로 이런 금리 인하가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제가 금리 가지고 얘기할 사람은 아니지만 경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정말 밑바닥 경기가 매우 안 좋아서 정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좀 부양을 할 필요가 있고 너무 과열되면 좀 낮출 필요가 있어서 금리를 하는 거지. 그 한국은행의 얘기가 들을 때마다 이거 뭔가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데 뭐 금통위원이든 한국은행 성지시든 금리가 무슨 집값 잡는 도구인가? 집값을 잡기 위한 도구로 금리를 자꾸 얘기를 하지라는 이런 느낌만 들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해진다라는 이런 예상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좀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서울에 집이 많았던 적은 조선시대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성 안에 어떤 양반이 집을 사려고 막 알아봤는데 계속 올라가지고 결국 집을 못 샀다. 1700년대 그런 문서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주택 공급이 원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한다. 대신에 서울 집이 좀 더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방 가니까 정말 이 주거 환경이라는 게 서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요. 서울 사람이 제일 후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진 환경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매우 높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의 집이 다 좋아지면 매우 비싸지겠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반포거든요. 반포에 새 아파트를 지어놓으니까 그것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의 주거 상황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만 좋아지면은 가격이 매우 반등할 가능성은 없다. 반포 원베일리 뭐 60억 거래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강남 송파, 서초, 용산 이런 상급지 집값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네, 그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현상 어떻게 좀 보시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좀 갈 건지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실까요? 그사세 뭐 이런 표현은 저는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뭔가 나누는 것 같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대출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로 거기에 살고 안 살고가 결정이 된다면 그럼 내가 할 일은 결국 대출을 받냐 안 받냐의 이슈일 뿐이고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냐의 조건은 내가 소득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뷰가 보이면 받으시는 거고 혹은 내가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옛날에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안 받아도 되지 않나? 그냥 여기 살아도 되지 않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아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난 주거지로 옮겨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세를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방 출신인데 제가 한 동네에서만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서울에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보고서 다시 내려가 봤더니 제가 살던 동네가 슬럼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 너무 오래 살면은 내가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럴 때 이사를 몇 번 해보시면은 아, 내가 이사를 한 게 맞았구나. 혹은 내가 이사를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게 잘못됐구나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다. 지방은 더 심합니다. 지방은 가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동네는 너무 좋고 기존 동네는 너무 나쁘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신도시 택지지구가 뭔가 개발이 될 때 안 갔더니만 뭔가 우리 동네면 더 낙후되더라. 서울보다 지방이 더 심하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또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수요가 옮겨간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 거래량, 가격 현재 오름세라고 좀 보면 되는 건가요? 거래량은 정말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는 거라서 약간 이게 시차가 좀 있는 게 빌라 전세 사기가 원래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전세 전체를 문제화 삼는 분위기로 커지더니만 지금 빌라에 전세로 살려고 하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빌라를 전세로만 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매로도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저는 KB 부동산 지표를 믿으시고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라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공시가 5억 이하에 대한 빌라 소유주는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럼 향후 빌라 시장이나 청약 시장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줄까요? 아, 얼마 이하 빌라 갖고 있으면 청약에 뭐 무주택 인정을 해주고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저는 예전부터 청약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즘 청약을 볼 때마다 받자마자 2배 나는 일은 앞으로 없겠는걸? 이건 심지어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2배까지는 안 나죠. 그래도 강남 아파트 청약은 먹을 게 좀 있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청약해서 그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시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서울에 뭔가 청약을 하셨을 때는 이게 조합원들이 있고 나머지 것들을 분양받는 건데 조합원들이 다 좋은 거 가져가셔가지고 내 동호수가 좋은 게 없어요. 지금은 차라리 제가 봤을 땐 가서 그냥 좋은 거 사시는 게 나아요. 내 본업에서 승진도 빨리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청약 같은 거 기다리지 마시고 굳이 내가 왜 불확실성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냐. 저는 이렇게 뭔가 한 방으로 보상받는 인생을 가는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빌라가 꿈틀거린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 5억까지 뭐 무주택으로 청약해서 인정을 해준다면 결국 빌라 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도 같은데 이 빌라도 매수하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 이런 의견. 네, 다시 반복드리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빌라 사는 거를 인생에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작다고 하셔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죠. 저는 덜 벌어도 확실한 게 좋습니다. 그 한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수도권 가구당 평균 가격이 신축이 구축의 상승률보다 무려 29배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현상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계속 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건 영원하죠. 이게 영원한 이유가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아파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한국 시장을 볼 때 홍콩, 싱가포르처럼 보시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한정된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이게 주택에 사시는 나라랑 비교하셨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아파트를 이렇게 대형 회사가 짓는 경우도 없어요. 아파트 짓는 건설 회사들이 다 초대형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에서 마치 자동차 신제품을 내놓듯이 10년 주기로 아파트가 크게 변해요.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신축을 못 누리고 사는 거에 대한 약간 한탄이 좀 있는 거예요.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5년 한번 집 졌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누가 갖고 계신다면
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2005, 6년에 지어서 지금 한 20년 아직 안 된 아파트들도 꽤 좋은데 신축이 등장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요즘 2024년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가보시면 기절한다고요. 너무 좋아서. 기술의 진보와 각 기업들의 노력이 맞물리다 보니까 신축이 매우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부동산의 기본은 자리잖아요. 자리, 로케이션. 자리가 좋고 신축이어야지, 자리가 나쁘고 신축이면 이 신축의 가치가 끝나는 순간 끝인 거죠. 특히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신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반포가 비싸냐? 자리가 좋고 신축이니까 그렇죠. 압구정은 왜 그러냐? 자리는 좋은데 구축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압구정은 반포 신축만큼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재건축 할 거니까. 그럼 슬슬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부동산의 로직은 그냥 절대적으로 자리가 다 모든 걸 설명을 하는데, 여기다 신축을 갖다 붙이면 더 좋아진다.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뭐 마용성 가격도 쭉쭉쭉 가는 이유들이, 이 자리면 꽤 괜찮은 입지인데 개발이 되니까 확 좋아졌고 계속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더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 신축이 좋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특히나 그 단지가 크면 클수록 신축의 가치는 더욱 배가 됩니다. 같은 입지라고 한다면 신축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축으로 가기에는 좀 삶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준신축으로 또 몰린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준신축은 몇 년 기준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준신축의 기준을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보면 될까요? 서울에서는 한 12년 차도 준신축 아닐까요? 특히 강남에서는 한 12년 차도 준신축 아닐까요? 왜냐면 없으니까. 사실 준신축도 아니고 그냥 다들 신축인 줄 알고 계세요. 여기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여의도도 쫙 보시면 다 4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여의도샤이나 트럼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0년 좀 안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꽤 좋았던 아파트들이고. 그런데 브라이튼 같은 게 신축이 딱 들어오니까 가격을 새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저는 4년이라고 보고, 정부는 6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4년이면 그냥 다 끝난 것 같다. 신축 효과는. 만약에 여기서 한 8년쯤 지나면 처음에 지었던 아파트와 8년 뒤에 지었던 아파트는 그냥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로케이션을 떠나서 그냥 상품은 전혀 다르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맨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신축으로 몰리는 분위기인 건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입지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난 10년간 집을 거의 못 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못 돼서 좋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는 그때밖에 없어요. 10몇 년 전에 지어놓은 것들밖에.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왜 엘리트라는 아파트를 자꾸 얘기하느냐. 걔네들이 2006년, 2008년 고원절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일 많이 졌거든요. 그때가 다 일기 재건축이라고 해도 될 만큼 5층짜리 있던 데들을 한번 갈아엎고 한 20몇 층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게 딱이죠, 딱. 또 한편으로 또 부동산 매도자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5060 세대가 아닌가 해요. 이분들의 주택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통계를 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은퇴 후 다 팔아도 나는 서울 집은 안 팔겠다 이런 말씀도 또 들리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실질적인 건지 혹시 원인과 배경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현실적인 결론이시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파시는 거죠. 뭐. 근데 그 나이대에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는 것들은 오래 갑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서울 아파트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야, 빠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했으면 그분들조차 무주택이셔야 되는데 그분들조차 집은 다 있거든요. 특히나 좋은 데에 집 다 갖고 계시거든요. 좋은 데 집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포인트들은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안 파시는 것 같고, 예전에 많이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뭐 5060이 은퇴하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괴멸돼. 5060의 자녀들이 슬슬 결혼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결혼한다고 뭐 전셋값 만들어준다고 하셔가지고 집 팔고 그 돈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안 해주실 거예요. 야, 나도 살아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안 파는 거죠. 그렇게 팔았다가는 나의 100세 인생에 40년, 50년 남는데 난 뭐 어디서 살지? 그러니까 안 파는 것도 있고요. 세상이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머들은 이미 다 은퇴하셨고 지금 은퇴를 앞둔 분들은 586들이죠. 586들이 은퇴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정년 연장 같은 거 얘기들 하고 계셔서. 그러면 더 안 나오겠죠, 시장에. 네.
자, 그럼 조금 더 멀리 한번 볼까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적이죠. 미치죠. 미쳐요. 인구를 늘려야 되죠. 근데 인구를 늘리기 쉽지가 않죠. 자녀를 잘 안 낳는 분위기잖아요. 결국은 애를 안 낳아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걸 애를 낳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동네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더 학군지의 인기 지역들이 가격이 거기만 더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만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게 한 적어도 6년 이상은 더 지속될 겁니다. 왜냐면 출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 구조 바뀌는 것들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고 개인들의 삶도 점점 더 부유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주거 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간다 치면 상품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난 20년간 맨날 국민주택만 짓고 있으니까 국민주택이라는 말은 좀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는 84까지만 살아? 이렇게 정해진 거. 그리고 전용 8호 초과되는 순간 뭐 집 살 때 세금도 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변함없어요. 어떤 가치를 담아놓는 목적에서 부동산만큼 돈을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금융자산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돈을 날리는 이유는 평생 금융자산에만 넣어놓기 때문이고 금융자산으로 한번 벌었을 때 부동산으로 한 번씩 옮겨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진짜 큰 돈을 담아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딩들이 이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뒤에도 빌딩 사진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뭔가 큼직큼직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파트도 자꾸 그렇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디다 많이 담아놓을 수 있느냐를 보셨을 때 가치는 점점 여기가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지난 한 10여 년 전에는 이걸 분산시켜 놓는 정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답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바꿀 변수나 요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좀 지켜보면 될까요? 정책적인 면은 나와도 법률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그게 대통령령이나 뭐 시행령으로 될 게 아니라면 큰 기대가 없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막상 지금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변화는 도대체 언제쯤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그런 모습에서 탈피할 거냐. 제가 어릴 때 생각을 자주 해보는데요. 그때는 1가구 2차량은 중과세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사라졌죠.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출근해야 되는데 차 2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중과세야. 다주택 악마화라는 게 좀 끝나야 되는데 우리 집 살 수도 있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지금 인구 감소다 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다 있는 과정에서 다주택 악마화가 내놓은 결론들은 좋은 데만 가고 나머지가 그냥 다 황폐화되는 일.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임대차 시장도 다 이상해지고 있어서 임대료도 자꾸자꾸 올라갈 수 있는 일. 전 다주택 악마화야말로 정부에서든 누구든 집 많이 가진 게 죄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은 안 바뀐다. 대표님의 저서죠.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이 책을 보면요. 부동산 안목을 키우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교육 환경을 꼽으셨어요. 여전히 유효한 키워드인가요? 영원히.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부유층도 교육에 힘 많이 씁니다. 아이빌리그 보내려면 뭐 100만 달러씩 쓴다면서요. 코디들한테. 똑같아요. 근데 종종 선진국은 교육 안 시킨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중하 얘기예요. 중하. 중상들은 다 교육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 교육 환경은 영원히 안 바뀐다. 심지어 고려시대 때도 과거 시험 출제하시는 분이 그만두고 나오시면 그 학원이 무지 잘 됐다. 그게 문헌공도 뭐 그런 게 개경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옆에 살았대요. 그럼 살면 이렇게 출제 경향도 빨리빨리 알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 최근에 한은 총재가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셔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서울대 등 뭐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 이걸 이제 전면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열에서 파생된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이렇게 고착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남 학공지와 강남 불패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자녀 교육을 안 시키지 않아요. 너무 심한 경쟁까지는 안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유학 보내시는 거고,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해봐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성적 잘 받아서 좋은 학교 마감에 만드는 거죠. 저는 안 바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그 농어촌 특례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농어촌에 가서 삽니다. 서울의 서쪽, 김포시, 고촌, 읍에 많이 가세요. 네, 맞아요. 가깝죠. 아니, 이게 읍면동에 혜택을 주니까 거기 사시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말장난이에요. 이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농어촌에서 그래도 공부하려는 애들 보내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 되고 있더라. 이미 그 제도가 의미가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지고 봐서 또 하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방 내려갈 거냐. 얘만 내려가 있겠죠, 뭐. 그게 과연 지방을 살리는 걸까요? 끝나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가시는 분이 그 집을 팔고 가지 않거든요. 몸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려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집을 팔아야 된다. 혹은 거기 학교로 보내려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거 만드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정책으로 사람을 흩어놓겠다는 제가 봐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회사가 그 지역에서 잘 돼서 글로벌 기업이 되면 거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동탄이잖아요. 화성, 동탄 옛날에 생각하기면 무슨 화성 너무 멀지 않아요 했던 것들이 지금 동탄에서 무슨 뭐 20억짜리 집이 나오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가 잘 돼서 연봉을 많이 받기 때문이니까 그냥 좋은 회사들이 거기에 더 커지면 됩니다. 지난 정부에서 혁신도시 만든다고 지방으로 공기업 다 내려보냈고 뭐 그랬다고 잘 됐나요? 안 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한 곳에 몰아야 돼요. 정유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이게 글로벌 규모가 크니까 이게 되는 거지. 지방에 뭘 내려보낼 거면 한 곳으로 다 내려보냈어야 돼요. 차라리 세종에다가 다 내려보냈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어찌됐건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더 잘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치동 학군지에 몰리는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뭐 강남에 여전히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학구열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클러스터가 돼버렸어요. 그냥 저기 가면 공부도 공부인데 애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애들이 없다 보니까 다른 동네들은 애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없는데 거기 가시면 우리 애가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어요. 다른 동네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어느 층에다 딱 맞춰놔서 그게 아니면 이게 뭐가 레벨이 안 맞는데 심지어는 대치동 가시면은 아이돌 학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도 대치동에서 시키는 게 편해요. 말 그대로 지난 한 30년간 이게 클러스터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결국은 제일 편한 데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 확대시키려면 다른 동네도 편해지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요가 너무 줄었다.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 또 부동산 안목을 보는 두 번째 키워드로 직주근접을 또 꼽아 주셨어요. 직주근접에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키워드가 좀 있을까요? 직장이 너무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이 가까운 곳에 좋은 동네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곳이 중요하다. 근데 그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나보다 더 잘 버시는 분. 우리 회사보다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다니기 좋은 동네가 직주근접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용성이죠. 옛날 마용성은 선호되는 주거지가 아니었는데 여기가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으니까 선호 지역이 되네?를 마용성에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뉴타운이라는 건 되게 놀라웠던 거예요. 옛날에 다들 잊혀져 있던 굉장히 낙후된 주거지를 한 방에 크게 빡 들어온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빡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강남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직주근접이 가까운 곳을 좀 이렇게 고르려고 하다 보면 다 집값이 비싸요. 좀 엄두가 나지 않는 게 좀 현실인데 이런 분들한테 혹시 현실적인 조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강남에 직장이신 분들은 강남에 잘 안 사시고 경기도에 많이 사시죠. 다 그냥 자기 생각들이 있으신 거죠. 아이 뭐 이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면 쉽게 돼요. 편견을 버리신다는 게 뭐냐면 강남 서초에는 나홀로에 오시는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들이 살기 나쁘지가 않은데 그냥 편견인 거죠. 뭐 나홀로 아파트 안 올라 뭐 어쩐다. 2006년부터 2024년도까지 나홀로라고 안 오른 것도 아니고 상승률도 똑같아요. 원래 쌌으니까 얘가 지금도 싼 거예요. 상품성이 다르니까 나가서 훨씬 더 좋은 걸 사겠다. 인정합니다. 아니요, 분당 같은데 재건축 한대니까 그런 거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고.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다들 알고 정하셨다는 거겠죠. 앞에 호수공원도 있고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도시가 좋아 하시는 분은 그걸 택하시는 거고, 주택은 1시간씩 하시는 거고, 난 필요 없어, 가까운 데 다닐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택하시는 거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신 거라서
지금도 여전히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수익률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나아 보이세요? 내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내가 애가 있건 없건 항상 결혼을 했고 애를 둘 정도 키우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소득을 중간에 맞추지 마시고 소득을 조금 높게 잡으셔서 이분들이 주거지로 살만한 집의 매매가는 얼마겠고 연봉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분들의 소비하는 집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가 눈에 딱 보이시면 끝나요. 보기만 하시면 돼요. 더 할 것도 없어요. 또 이거 지방 분들도 많이 보실 거 아니겠어요. 지방은 제가 보면 애 셋인 집이 생각보다 많아서 애 셋의 눈높이를 두시고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도 훨씬 더 높은 쪽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또 한번 교통 얘기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철도 개통, 결국엔 부동산 시장의 최대 어떤 호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과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도 개통이 뭐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여기 생기고 안 생기고는 옛날만큼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하철 개통이 꼭 답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로 연결되는 지하철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똑같은데 배낭여행 갈 때 돈 없는 친구들은 꼭 환승하는 거 타고 가가지고 어디 미국 가는데 35시간 걸리고 어디 공항에서 10시간 있고 막 나이 먹으면 무조건 대한항공 직항이라는 거죠. 귀찮아요. 지하철도 똑같아진 것 같아요. 환승이 너무 싫어요. 요즘 지하철은 무조건 나 가는데 한 방에 급행이라는 게 생기는 순간 급행역이 중요해. 근데 급행역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환승역이잖아요. 환승역에 집 있으면 더 좋겠구나. 우리 회사는 환승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집도 환승역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파트가 확실히 더 비싸지는 것 같고 직주근접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까지도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8호선이 별내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게 좀 파워풀하죠. 잠실까지 오니까. 투자 타이밍도 또 남다를 것 같아요. 투자 타이밍은 요즘엔 교통호재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나요? 착공했을 때. 착공했을 때도 안 오릅니다. 그런가요? 계획 발표하면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안 하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민자 노선들이 많아지고 정부가 그 민자 노선의 수익률을 자꾸 이렇게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민간 업체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돈은 갖다 넣는데 몇 조씩 들어가는데 돈이 안 나오잖아요. 문제는 앞으로는 계획이 있어도 이게 과연 착공을 할 수 있을까?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좀 이렇게 빠그러지는 것들이 의뢰신사선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서부선도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저는 지금부터는 착공하는 것만 보셔도 안 늦은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착공부터 개통까지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무도 늘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착공할 때 사셔도 안 늦습니다. 계획 발표는 그냥 문서 속에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럼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이런 구체적인 노선이나 교통 호재가 좀 있을까요? 8호선 아까 말씀드렸죠. 8호선. 8호선이 저쪽 성남에서 잠실까지 연결한 노선이다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구성남에서 들어오는 게 의미가 컸었는데 이제는 남양주에서 잠실로 들어오는 길로. 근데 잠실 오면 한번 환승하면 강남까지도 접근이 되게 빠르니까 생각보다 금방 오는 걸 이런 생각을 들고 보실 수 있죠. 왜냐면 그쪽 지역은 또 서울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파워풀해졌다. 제가 아까 착공했을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지난 거지만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노선, 공사 중인 노선 2개입니다. 남쪽에서는 아까 신안산선, 북쪽에서는 동북선. 그리고 조만간 착공시킨다고 하는 게 대장 홍대선, 부천대장 홍대까지. 그런 것들이 착공을 하면 좀 관심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교통만 봤을 때 얘기예요. 경전철이 좀 다른 어떤 교통 호재랑도 좀 다른 좀 느낌이진 않나요? 경전철은 항상 우리가 김포공항에서 막 미어 터지는 그걸 자꾸 생각하셔도 그런데 사실 다른 경전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이신설선 타보시면 널널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배차 간격을 빨리빨리 해줄 거냐. 그러니까 차량을 많이 사서 많이 투입을 한다. 경전철 결국 운영에 달려있는 거지. 저는 경전철 자체에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김포한강 신도시를 크게 져놓고 역을 요만하게 져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거기는 원래부터 경이 아니라 중전철을 지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김포한강 2신도시도 짓는다면서요.
그럼 이거 앞으로 미어 터질 거는 확정 아닌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 오셨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 투자나 혹은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좀 유의해야 되고 좀 주의 깊게 좀 우리가 생각할 부분 좀 한번 조언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고 싶은데 한 번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한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중간한 동네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애들은 있는 동네만 있습니다. 나머지 동네 가시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세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애들이 없다는 거. 인구가 이렇게 줄진 않는데 어린애들 숫자는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애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동네가 내 눈앞에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딱 들어오신다면 애가 있건 없건 거기에 자산을 두시는 게 답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뭐 대표님 모시고서 소중한 의견 좀 많이 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애널리스트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